이성계와 아들들 제2편을 하겠습니다. 정도전이 세자와 결탁하여 전실 왕자들을 다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왔소이다. 이를 묵과할 수 없어서 이자들을 잡으려 왔으니 대감들께서도 우리의 충정을 알아주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오. 조준등은 처음 듣는 소리인지라 가까스레 숨을 돌린 다음 덜덜 떨며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옆에 있던 김시영이 글쎄 금시초문입니다. 그래도 담력 있는 김시형이 앞으로 나서면서 부인했다. 김대감은 참으로 한심하고 그래가지고 대신이라고 앉아서 아니 정도전 남원 등이 밀모하여 아바마마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말을 퍼뜨리고 우리들을 들어오라 해놓고 우리를 일거에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니란 말이오? 김시영은 기가 막혔다. 정도전이 감히 태조 앞에서 그럴 정도로 악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완전히 조작된 억지였다. 그러나 어쩌랴 대세는 기울어진 것을 정도전에게 알리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 내 뒤를 따르라. 방어는 군사들을 이끌고 문을 박차고 궁궐로 밀어 쏟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한성은 장안이 떠들썩하고 횃불로 화강이 중천했다. 대궐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비원의 군사들이 휘두른 칼에 여기저기 쓰러졌다. 궁녀들이 여기저기 아우성치는 비명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태조는 마침 세자와 식혜를 들던 참이었다. 헐레벌떡 내시가 밖에서 아뢰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범칙인데 그냐? 전하 지금 관문을 열고 군사들이 궁궐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정한대군과 능직이 이숙번이 거느리는 군사들이 궁궐로 뛰어들어와 궁궐의 군사들과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라? 이 방언이가 이런 때려 죽일 놈이. 이성계는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서 옆에 든 칼과 창을 잡았다. 전하, 형님이 설마 아바마마를 해치겠사옵니까? 혹시 형님이 궁궐로 들어오려 하는데 형님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온지. 세자가 임금을 말렸다. 태조는 화를 잠깐 진정시키고 누가 방언이를 이꼴 하라고 했더냐? 하고 내시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없사옵니다. 순간 태조는 칼을 다시 집어들고 눈을 부릅뜨며 화를 낸다. 이놈들 하고 침전을 나서려 하였다. 내시와 세자가 임금을 다시 붙들어 말렸다. 전하, 전후 사정이 불확실하오니 소인이 좀 더 알아보겠나이다. 고정하시옵소서. 임금은 내시에게 네가 나가서 다시 알아오도록 해라 하고 지시했다. 내시가 나가보니 이상하게도 궁궐이 조용하였다. 강연정 쪽으로 나가 아래 내시를 불러 들어보니 군사들이 도로 궁정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었다. 내시는 다시 임금 앞으로 나아가 군사들이 궁궐 밖으로 물러났다 합니다. 아니 궁궐 경비가 어떻게 허술해서 당장 금의장을 불러들이라. 금의장이 불러왔다. 입직 병력은 무엇이고 일이 소란스러우냐? 정한 대군과 능직이 이숙번이 궁궐로 들어닥치어서 군군이 일제히 대항해서 밖으로 몰아내었습니다. 광화문을 닫고 철저히 경비하고 있사오니 안심하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 태조가 화가 좀 풀리는 듯 했으나 무엇인지 깨름직했다. 방언이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한밤중이라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심하고 주무시옵소서. 태조는 밖이 조용하다는 말을 듣고 침전에 다시 들어갔다. 방언은 궁궐에서 소란 피우기 이전에 우선 핵심 인물인 정도전이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다. 방언이 조준에게 정도전이 궁궐에서 없음을 확인하고 그의 행방을 물었다. 조준에게 물어보니 정도전이 군사를 거병한지를 새까맣게 모르고 송현동에 있는 너네 집에서 남원과 술을 권하고 있었던 것을 알아냈다. 방언은 이숙번에게 먼저 정도전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다. 이숙번의 군사를 송현동의 남원의 집 주위를 에워쌌다. 정도전을 잡아라. 이숙번의 고함이 터지자 군사들이 술을 먹고 있던 안방을 들이닥쳤다. 졸지에 변을 당한 정도전은 들이닥친 방언 군사들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남원은 집 뒷문을 몰래 빠져나가 미륵당 건물 속에 숨어 있다가 이숙번에게 칼에 맞아 죽었다.
이숙본이 방원에게 정도전을 체포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숙본은 방원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고한 것이다. 방원은 이숙본이 자기에게 와서 정도전을 체포했다는 보고를 받고 기분이 매우 언짢았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대꾸를 안고 있는 방원의 심정을 읽고 있던 이숙본은 알았다는 듯이 부하 장수에게 눈짓을 했다. 소리 안 나게 죽여버리라는 뜻이었다. 정도전, 그는 누구인가? 해국 1등 공신이 아닌가? 또 태조의 오른팔이 아닌가? 정도전은 어이없게 이숙본의 부하가 때린 칼에 맞아 죽고 말았다. 고려 충신 정몽조를 개경 선주께서 때려 죽인 이래 방원은 어마어마한 거물 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것이다. 방원과 이숙본은 군사들을 이끌고 광화문 앞에 다시 나타난다. 한밤중 만에 반대 세력인 정도전과 남원을 죽인 방원은 눈에 살기와 빛이 역력했다. 방원은 광화문에서 문을 지키고 서 있는 금미정을 바라보며, 금미정은 듣거라. 아바마마를 뵙고자 하니 문을 열라. 지금 취침 중이십니다. 문을 열라는데 무슨 이유가 그리 많아? 어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금미장에 문을 열 생각을 않고 있자 방원이 순간 이숙본에게 눈짓을 한다. 순간 이숙본의 군사 4명이 금미장을 둘러싸고 칼을 겨누자 순식간에 금미장을 포박해서 꿇어앉혔다. 국내로 진입하라. 방원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병졸들이 문을 박치고 몰려들어갔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방원은 이숙본에게 잠깐, 아바마마가 아직 주무신다. 일단 멈춰라. 그리고 조준과 김사영을 부르라. 조준과 김시영은 정도전과 남원이 살해되었다는 말 듣고 대세에 맞추어 병원을 돕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방원에게 불려간 조준과 김시형은 무슨 지시인지 방원의 지시를 열심히 듣고 있다가 두 사람만 먼저 임금이 계신 침전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임금의 침전 장지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임금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내시가 임금에게 조준과 김시영과 부복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예감이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인고? 드릴 말씀이 있다 합니다. 왕은 내시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왔다. 이성계가 침전 장지 밖에 나와보니 조준과 김시형이 부복해 있었다. 왜 아침부터 이렇게 나왔소? 임금은 못마땅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전하, 지금 정도전과 남원이 반란을 일으켜 정한대군이 광화문 앞에서 대치 중에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삼봉이 반란을 일으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성계는 귀를 의심했다. 삼봉은 정도전의 호였다. 사실입니다. 정한대군이. 임금은 믿지 못하겠다는 시리. 그래, 삼봉의 반란군이 정말 궁성이라도 포위했단 말이냐? 사실이옵니다. 경들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면은 내 용서치 않으리라. 삼봉이 그럴 리가 없어. 조준과 김시영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다. 조준과 김시영은 태조의 행동이 심상치 않자 전하, 신들이 다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꼬리로 빼고 황급히 이 사실을 알리고 물러난다. 이숙본은 조준과 김시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나오는 것을 보자 지레 짐작하고 방원에게 나으리. 급한 것은 방석과 방번 두 대군을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고 다그쳐 묻는다. 권례를 샅샅이 뒤져서 두 대군을 찾아내거라. 방원의 명령이 떨어졌다. 명령이 떨어지자 무섭게 전 군사들이 노도와 같이 궁궐내로 진입하였다. 대관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17살의 방석과 18살의 방번이 궁궐에서 잡혀 무참히 죽임을 당한다. 경순 공주만은 여자라 살려주고 그녀의 남편 이재는 죽였다. 이렇게 해서 선덕 왕후의 두 왕자와 사위는 무참하게 방원의 손에 의해서 살해된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골육상쟁이었던 것이다. 태조는 뒤늦게 이 사실을 내시에게서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방언이 이놈이 칼 빼들고 나더니 내 이놈을 단칼에 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태조가 방언의 군사들을 보자 닥치는 대로 목을 쳤다. 이숙번은 태조가 뒤 흐르는 칼에 군사들의 목이 파리 목처럼 날아가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이성계는 내금이 군사들이 싸우는 현장에 나타나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청룡도를 정해무진으로 휘둘러대며 이숙본 군사들을 파리목수 날리듯 하자 방언이 거느린 군사들은 이성계의 소설에 놀라 궁성 밖 구리에까지 밀리었다. 싸움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방언은 멀리서 붕왕이 백마 위에서 총행무진 자기의 살병들에 대하여 파리목숨 날리던 목을 치는 장면을 바라보고 소름이 끼쳤다. 숙번이 아버님 매우 노하신 모양이야. 이를 어쩌지? 방언은 부왕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 예측이 보다 강도가 높게 나오는데 적지 않게 놀란 것이다. 이숙본도 방언의 결심이 혼란이 오는 듯한 태도에 내심 당황하였다. 나으리, 왜 마음이 어찌 흔들리십니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군사가 상감 위세에 눌려서 잠깐 후퇴했을 뿐입니다. 어서 진격해야 합니다. 상감만 해치지 않으면 됩니다. 방언의 반격 명령이 다시 떨어지자 이번에는 수적으로 우세한 이숙본 군사들에게 밀려 내금이 군사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성계는 군사들이 밀리기 시작하자 일단 내금이 군사들을 궁성으로 끌어들이고 대궐문을 닫도록 했다. 여복의 숙번이 아무래도 부왕이 저렇게 버티고 계신데 궁성 안까지 무리하게 진입하긴 그저 그러네. 나으리, 상감만 해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숙번은 만일 이 작전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 태조로부터 반역죄로 정지대강할까 매우 두려웠던 것이다. 다행히 방언이 우선 방패막 역할을 해줄 것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방언은 이 싸움이 더 이상 부왕을 탁달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했다. 성공이 하더라도 대의명분을 쌓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었다. 일단 싸움을 멈추자. 방언은 군사들을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성계는 방언이 들어가고 난 다음 혼자 가슴앓이만 하고 있었다. 이놈 방언이 내가 아무리 그런다 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너를 세자로 착마할까 보냐? 그는 애써 방언을 무시했다. 왕은 즉시 조준을 비롯한 대신들을 불러서 방과를 세자로 책봉하도록 하고 과인의 모든 일을 세자에게 처리하도록 하라 하고 전격적으로 대신들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세자 책봉을 일방적으로 명령하였다. 이성계는 권력상정으로 얼룩진 왕자들에게 더 이상 연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성계는 왕자리를 방과에게 물려줬다. 개국한 지 7년 만에 왕의 자리를 떠난 것이다. 태조는 대신 임금의 직인은 상소원에 명하여서 태조가 기거하고 있는 내전으로 가져오라 하여서 내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2대 왕이 된 정종은 태조가 국세를 내놓지 않자 국사를 처리하는데 나이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종은 임시로 옥세를 다시 새로 만들고 사후에 결제하기로 하였다. 그는 조준을 좌의정, 김시형을 의정, 하륜을 정당문학에 임명하고 이숙본을 우부승지의 벼슬을 주어서 신료들의 동요를 덜게 하였다. 또 형제들의 불화를 조정하기 위해서 방위에게는 중군 절도사, 방가는 좌군 절도사, 방원에게는 우군 절도사를 주었다. 형제들 간의 군사권을 주어서 서로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권은 방원이 모두 군사권을 갖고 있었다. 정정은 방원의 군사 위력을 적지 않아 두려워했다. 방원이란 놈이 형인 나까지 해치지 않을까? 정정은 마음이 불안했다. 방원에게는 수많은 문객들이 드나들었다. 개성에서 고려의 상징인 수정군 근방이 이방원의 집이었다. 박포는 방간에게 계속 방원을 칠 것을 종용했다. 나으리, 좌군 절도사로서 군사들도 정한대군 못지 않으니 아쉬울 것이 뭐 있습니까? 하지만 정면 대결하기는 좀 그러네. 방간은 저번 때에 방원이 궁성까지 전용해 들어갔던 기억을 되살렸다. 나으리, 옛말에 하는 말이 아무리 옳아도 시기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그러면 방언의 집을 급습하자는 말이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몇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일을 하자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우선 그 사전에 마을가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의멸친 하시겠다는 확고한 정신부터 가다듬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는 부모고 형제고 연연해서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방가는 이 말에 얼마 전 궁성 안에서 생겼던 형제들 간의 사건이 떠올랐다. 무슨 뜻인지 알겠소. 그러시다면 방법을 말씀드리죠. 정한대군을 초대해서 복병을 숨겨두었다가 단칼에 처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방가는 좋은 계고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즉시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방가는 조카되는 이래를 불렀다. 자네가 정한대군에게 찾아가서 오늘 저녁 내가 술 한잔 대접하겠다고 알리고 오너라 하고 알렸다. 이래는 최근 살벌한 분위기에 두 대군이 같이 앉아 술자리를 나눈다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한대군 집을 찾아간다. 방원은 집에 없었고 방원의 부인 민씨가 앉아 있었다. 오늘 저녁 희안대군께서 술잔 한잔 하시자는 말씀이 있어서 전합니다 하고 방관에게 돌아왔다. 이래가 방관에게 보고하고 저 돌아보니 방관의 집에서는 전화는커녕 곳곳에 창과 칼이 번뜩이고 분위기가 술자리가 준비하는 분위기라는 상반된 분위기에 놀랐다. 이 일이 심상치 않구나. 정한대군을 죽이려는 게 흉기로 꾸미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는 이미 말을 전해놓았으니 어찌하나 하고 겁이 더럭 났다. 이 일에는 자기의 스승인 우현보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털어놓고 어찌하면 좋으냐고 물었다. 우현보는 방언과 친절한 사이였다. 방언은 웬만한 학자들까지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우현보는 형제들 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방언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 예정된 시간을 비키게끔 술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기다리고 있던 방관에게 방언이 나타날 리가 없었다. 우현보는 이 자리에서 방관을 경계할 것을 간접적으로 역설하였다. 물론 방언이 휴게를 꾸미고 있다는 자극적인 말은 피하고 방언이 초대에 응하지 않자 방관은 이날 밤 수정궁 주변에 있던 방언의 집을 급습했으나 막강한 사병을 가지고 있던 방언에게 오히려 고전하고 있었다. 이 시간에 방언은 우현보가 술잔을 나누고 있을 때였던 것이다. 방언에게 급보가 접어들어오자 방언은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칼을 빼들고 자기 사저로 내달렸다. 방언이 내휘두르는 칼에 방관의 사병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때였다. 어명이요 하고 일단의 군사들이 중간에 들이닥쳤다. 정정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 군미군을 보내 나타난 것이었다. 대군들은 이 싸움을 중단하라. 임금의 추상 같은 어명이 모두 주춤하였다. 이 싸움은 일단 끝이 났으나 사건 전말을 보고받은 임금은 방언의 눈치를 보며 방관을 토산으로 귀양보내고 주동자인 박포는 사형을 명하였다. 이 사건으로 방언은 오히려 힘이 더 강해진 것이었다. 임금 청정도 방관을 이용한 방언의 견제도 이제는 물 건너간 정책이 되어버렸다고 체념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방언의 집에는 권력에 아부하는 문객들이 더욱 문전성시를 이룬다. 정정은 기가 막혔다. 내가 무슨 임금이란 말이야. 실걸도 없는 임금. 정정은 이 사건 이후 부쩍 술상을 가까이 하였다. 권력의 상징인 왕의 자리에 대해서 또 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연히 심신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형제간의 싸움, 부왕의 진로, 도대체 권력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육친간의 진흙바닥에서 싸우며 나를 지새는고 차라리 방언에게 왕자리를 물려주고 편히 한 세상 살까? 정정의 몸은 날로 새해갔다. 더구나 정정에게는 후사가 없었던 것이다. 정정은 정사에는 관심이 없고 왕궁에서 격구라는 오락을 탐닉하고 방언의 눈치만 살피는 신세가 되었다. 일종의 몸보신책이었던 것이다. 1940년 11월 정종은 결심을 하고 왕자리를 방언에게 양보하고 상왕으로 물러앉기로 했다. 이렇게 결심한 것도 왕후인 정한왕후의 간곡한 권유에서였다. 야심 많은 방언이 언제 반란을 깨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정정원 왕의 자리를 물러난 후 유유자적하며 사냥, 낚시, 온천 등지를 돌며 편안히 살다가 세종 때 죽는다. 그는 권력이라는 진흙바닥을 피해서 조용히 살다간 무능한 임금으로 후세에 남았으나 그는 세종제의 63세로 죽기까지 늘 세월을 보냈는데 죽은 후에도 묘호도 없이 지내다가 숙종 때 이르러 비로소 정정이라는 묘호를 받았다고 한다. 그의 묘는 지금 휴전선 근방 판문점 가까이 있다. 어쨌든 그는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임금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만큼 그는 방언이라는 인물의 살벌한 눈초리 속에서 왕위를 노리는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한시도 떠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정한 왕도 한 사람 방언의 감시의 눈초리를 의식하며 불안을 떨구지 못하고 남편인 정종을 설득했던 것이다. 실세가 못된 임금, 대군보다 못한 왕, 정종과 정한 왕후의 비참한 삶이 어떠했는가는 독자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개국했지만 이름만 개국이었지 나라다운 나라를 못 만들고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였다. 태조 이성계의 고민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국했지만은 나라라는 골격을 갖춰야 할 인물이 없었던 것이다. 이성계는 이미 망해 있는 고려시대에 명망 있는 인물들이 필요했다. 그들을 해외하려 했으나 누구 하나 이성계를 따른 자가 없었다. 그는 고려의 뿌리인 태송을 버리고 한양의 궁궐을 세워 천도까지 해보았지만 건물만 있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인물난으로 고려의 유신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유능한 유신들은 이성계의 말을 듣지 않고 이성계의 해위에도 불구하고 정몽주, 하자종, 문자종, 조위생 등 72명의 대신들만이 입고 있던 조복을 이른바 부조연이라는 곡에서 벗어서 한양 쪽에 집어던지고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기슭에 있는 두문동이라는 동네로 모두 집단 이주하여 소위 역조라고 부리는 새 왕조 조선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 이른바 고려 충신 72인 중 두문동에서 나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두문동에 불질러 모두 불살려 죽었다는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다. 이것도 방언이 이성계를 도와 일으킨 사건으로서 태종 이방원이 훗날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조정에 나와서 벼슬을 계속 제수하도록 발령을 해 주었지만 그도 즉시 사퇴하거나 출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방언의 칼에 맞아 죽은 것도 이때의 사건이었다. 요사이같이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온갖 구실을 붙여서 반대 세력을 꺾으려 하는 세상인데 하물며 왕조가 바뀌는 시대에 오죽했으랴. 어느 시대이고 왕조가 바뀌면 왕조 초기에 대혼란이 있긴 마련인데 그 악역을 맡아서 조선 왕조를 판소교에 올려놓게 한 태종 이방원의 행동은 훗날 한글 창제와 같은 조선 왕국의 영광을 빛나게 한 원동력이 되었으면 틀림없다 하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